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당선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주제로 다룰 건데요. 내용이 조금 특별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녹화한 날짜가 16일인데요. 14일에 트럼프가 저격당했잖아요. 이 사건을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에 며칠 동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다루는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될 확률이 최근에 공식적인 조사는 안 나왔지만 지금 70%로 올라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10%로 떨어진 걸로 지금 예측이 되면서 이번 대통령 11월 경쟁에서 사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트럼프 이번에 재당선되는 거니까 제2기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의 투자라든가 혹은 우리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혹은 개인들이 여러 가지 미래 준비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룰 건데요. 이제 어제입니다. 7월 15일부터 18일 나흘에 거쳐서 중국은 20기 3중전회가 열려요. 중국에서는 3중전회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한국은 뭐 야당, 여당, 집권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중국은 그냥 공산당 일당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이 없고요. 그냥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공산당 내에서 열리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주로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를 다루는데요. 보통 전 중국 공산당원들이 5년에 한 번씩 만나서 전국 대표 회의를 열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라고 해요.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게 지난 2022년에 열렸어요. 10월에. 그리고 다음 5년 후에 또 열려요. 2027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모두 7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그 7차례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6중전에, 3중전에, 7중전이라고 해요. 근데 1중전에와 7중전에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 끝나자부터 여러 가지 준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1중과 7중은 빼고 보통은 2중, 3중, 4중, 5중, 6중이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전체 공산당원들은 5년에 한 번씩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경제는 매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만나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에서 25명이 정치국 위원들을 뽑습니다. 25명, 그게 정치국 위원이고요. 그 중에 또 7명이 상무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위원이라고 있어요. 중앙위원은 후보위원과 정식위원으로 나누는데요. 190명, 후보위원까지 하면 3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보통 어떻게 열리냐면 상무위원들 7명의 상무위원들 매일 만나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정치국 위원들은 매월 만나서 회의를 해요. 매월 한 번씩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중앙위원들이 만나는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중 전에, 2중 전에, 3중 전에, 4중 전에 이 호칭이 누굴 말하냐면 중앙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말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려요. 그러면 원래는 작년에 3중전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3중전회가 작년에 못 열렸고 이번 달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앞에 트럼프 얘기를 하고 중국의 11기 3중전회 얘기를 동시에 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나이대에 있든 예를 들면 지금 10대든 혹은 지금 60대든 혹은 지금 뭐 30대 40대든 앞으로 미래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百年 왜有之 变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게 중국어예요. 번역해드리면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변혁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게 좀 풀어드리면 이번 트럼프의 사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트럼프가 뭘 대단하다 막 총 맞고도 파이트 외치고 뭐 하나님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걸 도와주는 식으로 트럼프 시대가 불가피하게 오는 거에 대해서 놀라운가 경이로운가 여러 가지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1기를 하고 지금 또 다시 2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되냐면 트럼프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 시대의 큰 변화점에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날 총 맞았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예를 들면 세상 돌아갔어요. 그럼 트럼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2의 트럼프가 그 자리에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대의 흐름인가? 트럼프가 제2기는 미국의 지금부터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중국의 20기 3종 전에는 시진핑 지금 한지 10년이 됐잖아요. 2기를 했고 지금 3기가 시작되고 앞으로 계속하는 걸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시진핑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지점에 왔고 그 시점에 열린 이 경제회의가 중국의 미래, 중국인의 미래,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미국이 다시 온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시대적 시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전달 메시지는 뭐냐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변화가 왔다라는 뜻은 여러분이 살던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 앞으로 열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했던 세상이 뭐죠? 간단해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구망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사슬렌이라는 개념이 되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게 100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마지막에 100만 원짜리 상품이 되냐?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IP, 지재권, 특허. 아이디어로 이게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맞는 제품이 나와줘야 돼요. 내 생각에서 제품이 그 R&D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생산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 과정이 그려지거든요. 제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노트북 써보셨나요? 에이서 대만의 노트북인데 거기 그 창업자가 중국어로 스저롱인데 영어로는 스탠 시라고 그분을 불러요. 이분이 그 미소곡선 스마일 커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만들어진 과정을 미소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이 부가가치가 미소곡선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IP 여기가 100만 원짜리 중에 예를 들면 40만 원을 갖고 가요. 40%. 근데 이걸 누가 보태냐면 미국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머리 쓰는 거, 특허, 지재권 이런 어려운 거를 미국이 하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40% 미국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R&D를 통해 제조를 하잖아. 이걸 누가 했냐면 독일이 하고 일본이 하고 한국이 하고 그렇죠. 이런 제조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30%를 가져가요. 원래는 여기 중국이 못 끼었어요. 여기는 주로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여기 제조 국가였죠. 그 다음에 생산을 누가 했냐면 중국이 한 거예요. 거기에 미소곡선이 이렇게 커브의 맨 아래점에 생산,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생산이 10%, 그러면 지금 40%, 30%, 70%잘 사는 애들이 벌어간 거예요. 그럼 중국은 거기 10%만 벌어, 10% 사실 안 됩니다. 한 5%. 제조 공장이 중국은 생산 공장이라 그게 주로 제일 낮은 부가가치를 중국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거기 조달, 물류, 그리고 마케팅에서 고객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마케팅이 많이 벌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또 한 20% 벌어갑니다. 20%. 그래서 중국은 그 물류 조달도 뭐 한 5%, 10% 벌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맨 밑에 있는 5%만 벌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스절롱의 이 미소 곡선으로 설명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전체적인 부가가치의 맨 위쪽을 돈을 벌어간 건데 어떻게 벌었냐면 수출하는 거죠. 수출했거나 혹은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 현지에 가서 공장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재수출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은 5%만 벌어간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면 중국 사람들은 사실 5천 원에서 많아서 만 원밖에 못 벌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효과였어요. 미국도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미국은 싼 물건을 공급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월급
기업은 높게 받지. 아까 그 높은 부가가치 쪽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중국은 5천 원밖에 못 갖고 갔고. 근데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방리담회라고 조금씩은 보죠. 중국 사람들도 국물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한국도 많이 벌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성장을 느끼고 다 돈을 벌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노력만 하면 되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만 노력하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은 도시만 가면은 농민공이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은 기업을 만들며 물건을 만들게만 팔 수 있으니까 돈 벌었고, 미국은 또 중국에 싼 물건이 와서 저 물가에서 또 높은 월급 하니까 가성비가 좋게 물건을 소비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질도 올라가고, 그 와중에 제조하고 R&D하는 한국, 일본, 독일도 그 부가가치 쪽에서 잘 먹고, 이게 우리가 살아온 익숙한 세상이었는데 지금 이 미소 곡선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깨졌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이제 그 미소 곡선에서 제조 쪽 5% 조금밖에 못 가서 제조만 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많은 FDI 해외 직접 투자 글로벌 500대 다 중국과 생산하면서 그중에서 처음에는 모방, 후에는 개발, 지금은 어떤 영역에서는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부가가치에 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한국이 먹고 가던 이 생태계를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심지어 어떤 건 중국이 더 잘 만들고 더 수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난리 나고, 유럽이 난리 났고, 미국이 난리 났고, 당연히 한국도 지금 거의 반도체 말고는 모든 산업이 지금 한국을 다 따라잡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일본도 난리 났고, 급기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커플링, 전 세계가 같이 간 거죠. 커플링,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미국이 이제는 디커플링. 지금은 그런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옛날에 썼어요. 우리의 주요 적은 중국이다. 우선은 중국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 우선은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지 말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 계층은 블루 칼라들이잖아요. 어제죠. 7월 15일에 부통령,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지금 뛰는 사람이 벤스라고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금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같이 뜨는 걸 발표를 했어요. 왜 트럼프가 오하이오주의 동네에 있는 상원의원을, 젊은 친구의 80년 이후 출신이에요. 39살 친구를 자기 부통령으로 정했을까요? 이게 자기가 투표를 많이 받아 대통령 되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이 뭐냐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블루 칼라. 옛날에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어떤 동네면 한국의 여수시하고 비슷해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중화학공업. 그 기계, 철강, 그리고 옆에 그 자동차 산업도 좀 있어요. 자동차, 미시건 주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전통 블루 칼라들이 주로 먹고 사던 산업이 거기에 많이 있다가 중국의 그런 산업들이 다 가거나 중국이 더 잘하거나 경제력이 더 있으면서 미국의 이 블루 칼라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시대에서 그러면 AI로 가잖아요. 지금 점점. 그러면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운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미국 포함해서 선진국과 중국의 관계가 변한다. 이 관계가 변한다 말은 전 세계 산업의 질서가 다시 깨져서 다시 나누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시진핑은 100년, 100년이 있을까 시대로 한 게 전 세계의 질서가 다시 구축이 되고 산업 먹거리가 다시 분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내 선진국만 항상 비싼 걸 만들어서 돈을 쉽게 벌고 중국은 맨날 그 부가가치 나는 데서 싼 거 해서 팔아서 사냐. 우리는 이제는 우리 걸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는 기술 수출형이 돼야 되고, 이제는 원천기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게 이번에 20기 3중전에서 키워드가 신질 생산력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뭐가 신질 생산력이냐. 그래서 제가 한자대로 설명드리면 새롭다, 신. 그다음에 질적 성장이라는 질량이 좋다, 품질이 좋다, 생산력 아시죠?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20기 3중전에서 키워드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거기 응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질 생산력 뭔가 들어봤더니
그 부가가치 제조 산업을 중국에서 메인 주도 산업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다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제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중국 자체가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혁신, 원천 기술 개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신질 생산력이라고 표현을 하냐? 여기에는 이제 말한 그런 뜻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대응해서 이제는 옛날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 판을 다시 다 깨서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다시 좋은 자리에 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은 맞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3천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두 가지로 먹고 산다기는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잘하는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금융, 월가 있는 자본, 그리고 군사무기, 그리고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농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시장 포션 많이 뺏어가고 있고 이번에 중국이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성비로 앞장서면서 전 세계 중국 전기 자동차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가격 경쟁을 갖게 가면서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을 1위가 됐어요. 근데 자동차는 원래는 선진국이 먹고 살던 산업이에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얘네들이 다 자동차 산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수출하면서 얘네들이 기존 산업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하이오 이런 블루 칼라들이 점점 그러니까 원래 AI 시대 때문에 얘네 일자리 줄어드는 데다가 또 중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그리고 자기네 심지어 앞장질 정도로 얘네들이 전통 먹고 사는 생태계를 밥그릇이죠 가져가 버리니까 시대에서 불만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열린 불행하게도 돌아갔대도 두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게 부통령 런메이트로 벤스라는 사람을 임명한 시대에서 배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표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벤스가 그 상징 인물이고 또 트럼프가 조금 약한 점이 뭐냐면 이민계층이거든요. 이민계층은 다 트럼프를 반대하거든요. 또 트럼프는 반이민주의자고요. 근데 이 벤스의 와이프가 인도계 사람입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소수인종도 또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에서 지금 보여지는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트럼프의 제2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는 단기와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트럼프의 어제는 가는 걸 못 막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사실 절반은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분열이 됐어요. 절반. 그럼 그 절반은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반에 트럼프가 제2기가 왔을 때 복수해야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복수가 항상 같이 시나리오 가잖아요. 트럼프의 반대파들은 이제 이게 트럼프 오는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든 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냐면 금융입니다. 월가예요. 이번에 연준이자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인하냐 안 하냐가 원래는 정치적 색깔이 없어야 돼요. 연준은 원래 정치에서 독립된 건데 트럼프는 파월이 정치적 색깔을 뗐다고 말하고 사실은 바이든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파월이 바이든을 도와주는 조치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금리 인하가 있다. 제가 이 논리를 조금 더 펼면 트럼프는 어떤 산업을 대표하냐면 에너지 산업, 군공산업, 그리고 전통산업, 러스벨트 이런 쪽, 이런 블루칼라들. 근데 바이든은 월가라든지 이런 금융이 글로벌화가 도움이 되는 이쪽 섹터가 바이든 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와서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좋고 잘 간다 이러면 트럼프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미국에서 국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정치 방향이 해외로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을 더 세게 때린다든지 동맹 국가들에서 보호비를 더 내라 하든지 트럼프는 동맹 국가들하고도 무역전쟁 할 거예요. 이번에 오면은 유럽에 10% 관세를 때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도 무역전쟁 할 거예요. 뭐 한국, 일본하고도 무역전쟁 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 트럼프는 두 가지에 집중할 거예요. 해외 문제, 특히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아니라 중국에 갈 거예요. 국내 문제가 안정이 되면은 또 국내에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복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복수. 그러면 그 중에 파월도 있을 거고 뭐 자기를 계속 조사하고 지금 탄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다 복수의 명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려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면은 트럼프는 여유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제 위기 모습이 보여요. 샘 룰이라고 하죠. 이 샘 룰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린 이런 거예요. 보통은 미국 실업률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미국 3개월 이동평균 값에서 3개월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 값에서 그 전해의 가장 낮은 실업률 값을 마이너스한 값이죠. 그 마이너스한 값이 0.5%를 넘으면 100% 경제가 쇠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50년 이후에 약 11번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 다 맞아떨어졌어요. 이 샘 룰이라는 게. 근데 올해 들어와서 샘 룰로 계산한 이 값이 올해 0.23에서 지금 0.43까지 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0.5로 행해서 가고 있어요. 올해 초에 0.2에서 지금 0.43까지 왔어요. 곧 0.5. 그러니까 보통 이게 위기 전조가 0.4를 넘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예상이 되고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지금 낮은 값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위기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경제 위기를 앞당기냐, 하나는 바이든한테 유리하냐 트럼프한테 유리하냐 이 조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하면 바이든을 더 올려고 하는 걸로 지금 정치적 판단을 트럼프가 이미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당선에서 바이든이 유리하게 하려면 지금 경제가 좋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지표적으로 볼 때 지금 안 좋거든요. 미국 지표가 경제 위기 전조입니다. 근데 파월은 임기가 2026년까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내 1년 경제 위기가 왔다. 지금 봐서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집권을 했지만 국내 문제에 막 쪼들려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 해외 문제 이런 거에 지금 어떻게 할 여력이 없을 거고 반대파들을 어떻게 때릴 여력이 없는 거죠. 왜? 먼저 민중들이 밥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전 세계 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걸 트럼프가 오면서 더 가식화할 거다. 각자 도생. 그럼 이 판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건데 결국은 기술을 가진 자, 산업 우위를 가진 자, 경제를 가진 자가 부가가치의 그 위에가 있을 건데 중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섹터들이 옛날에는 신모자, 양말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그게 아닙니다. 중국 표현으로 신쌍양이라고 해서 배터리, 태양광, 전기자동차 고부가가치를 수출하면서 6월 달도 무역 흑자가 한 1,000억 달러, 한 달에 1,000억 달러 남겼거든요. 옛날 같으면 언제 모자를 팔아서 양말 팔아서 이렇게 남깁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우선은 부가가치 위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20기 3중 전회가 열리고요. 18일까지 할 때는 제가 다음 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회의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한지.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냐. 그래서 단기로는 어쩌면 경제 위기를 더 앞당긴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 미국과 중국 대표로 하는 이 세계 질서에 100년에 있을까만 이 새로운 구성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더 우세를 갖고 가냐 더 약화되고 가냐의 이 갈림길에 지금 이 시대에서 운명이 와 있는데 제가 보는 트럼프의 미국은 패권의 힘이라 할까 더 약화되는데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거다. 왜? 나만 챙기는 거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남을 챙겨줄 줄도 알고 걔네가 나를 떠났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바이든이 이런 거를 많이 구사했어요. 너네 나를 떠나면 못 먹고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먹고 살게 하겠다. 그게 동맹의 개념이에요. 이 세계적인 패권국가 리더 되려면 국물도 나눠줄 줄 알고 그러면서 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 살겠다고 못 살아. 이렇게 때릴 줄도 알고 나하고 같이 간다고 그럼 이런 거는 너를 먹게 해줄게 이런 걸 잘해야 리더 국가 되는데 트럼프는 다 내가 다 우리를 위해 내가 먼저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거는 미국이란 나라의 기존의 세계 질서에서 역할을 더 빨리 부서져 버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체 국가가 사실상 없는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결국은 그래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질서가 깨지는 판도가 다 먼저 깨져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파괴의 가속화 단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정리드리고요. 18일까지 20기 3중전에 관련된 중국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시진핑 개인의 인생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중국이란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운명에 열린 경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어야 미래를 볼 수 있고 한국도 준비를 잘하고 또 세계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어서 준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